4도에서 9도 정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거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학 교실을 하나의 실험실로 바꾼 교수가 있습니다. 상대 이름을 부르고 높임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의 있는 반말, 평어만 사용한다. 이런 원칙을 세우고 학생들과 평등한 분위기로 수업을 한다는데요. 평어 실험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자세히 이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연초부터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많게는 기본급의 400%를 지급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적게 책정한 은행도 200%가 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죠. 문제는 은행들이 정말 영업을 잘해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일 텐데요. 금융당국의 수신 금리 경쟁 자제 권고 이후 연 5%대 정기예금은 자취를 감췄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예대금리 차이가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3분기까지 집계된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은 40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시선 어떨까요? 혹자는 시장 원리가 원래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이 이익이 커지는 만큼 사회적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요.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에도 은행 점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높아진 대출 문턱에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 은행만의 일은 아닙니다.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지만 정유사들이 최대 10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에선 다시 횡재세 도입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로 얻은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서 사회에 환원하자는 건데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각에선 법인세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법인세마저 깎기로 한 마당에 양극화를 줄여갈 또 다른 해법을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게 횡재세 같은 방식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는 뭐 또 새해 인사를 하긴 했으니까 그쵸, 제가 일부러 먼저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가 참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예요. 이제 아이고, 인사 두 번 하면 좋죠. 그렇죠. 네. 아, 그런가요? 따로 오신 그럼요. 분은 새해 처음이어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나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많은데 그냥 저는 모든 분들에게 두 번, 세 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인사는 잘 잘할수록 알겠습니다. 좋잖아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것도 대통령의 그렇습니다. 인사도 인사를 잘할수록 좋은 거죠. 뭐 하면 할수록 네. 복도 2배, 3배 늘어날 수 그럼요.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정치권 얘기해보죠. 오늘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윗손으로 지목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관심이 쏠렸는데요. 두 분 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밖에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 예상했던 대로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국정조사라는 것이 여야가 똘똘 뭉쳐. 이거는 이태원 참사라는 건 여야가 따로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없는 게 따로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결과적으로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나 예. 뭐 어떻게 진행될 거라는 건 뻔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예상했던 것이고 그러면 진상 규명 그다음에 책임자 조치죠. 그다음에 안전체계 복원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국정조사의 결과이고 효과인 것인데 네. 결국 이걸 밝히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왜냐하면 핵심적으로는 이상민 장관이 사실 제일 중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예. 이상민 장관은 여러 저간의 정황들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개각 없다. 또 이상민 장관에게 계속 일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은 사퇴시킬 이유가 사퇴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결국 이상민 장관이 유가족이든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사퇴하지 않습니다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와서 했던 내용에 지금 보도되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다른 답변한 내용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추모하는 그 장소 자체를 뭐 어느 정도로 개선할 것을 논의할 생각이 있다. 그거 외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어떻게 하면 이 전대미문의 안전 참사에 대한 부분을 복원시킬 수 있을까? 이게 명쾌한 좀 해답이 그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국정조사니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지난번에 물어보셔서 답변했지 않습니까? 네. 배 소장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그 예상이 틀렸어야 되는데 예상이 맞아서 슬픕니다. 참사는 전대미문인데 대처하는 모습은 별로 그래 보이질 않아서 네. 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김민하 평론가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보시는 분들은 다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네. 애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눈으로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것보다도 국민들이 좀 보고 싶었던 광경은 정치인들이 이 새로운 정치인들이 이 사리 탐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막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대하느냐. 그리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떤 태도로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태도를 보려고 했을 것인데 네. 오늘 진행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용산구청장은 너무하죠. 용산구청장은 자기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고 뭐 참사 초기부터 충분히 대응했다고 주장을 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명백하게 이거는 이상한 어떤 대목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안 한 회의를 이제 했다고 보도자료에 작성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문자 이런 것에도 국민 정서법에 의해서 내가 구속됐다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용산구청장 그리고 이전에는 용산서장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이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이제 책임을 물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는 제가 볼 땐 그런 대목에서는 국민들도 그래 저 정치인들이 노력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정말 의문인 거는 그 이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여당은 그 이상 용산구를 벗어나는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사퇴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야당이 과도하게 사퇴를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불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광경을 국민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권의 이 국정조사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뭐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런 바람이 깨져서 저는 너무 이제 뭐 아쉽습니다. 근데 뭐랄까요? 뭐 경찰 특수본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경찰 수뇌부는 뭐 주말에 술 마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결국은 용산 서장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용산 서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서로 간의 책임을 지금 뭐 책임을 떠민다고 해야 되나요? 진실 공방을 좀 벌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렇죠. 서울시는 용산구청장한테 미루고 용산구청장의 경우에는 뭐 실무진의 실수를 언급했다고 오늘 또 호된 질책을 받기도 했고. 네. 그럼 행안부 장관은 원래 사실은 재난안전을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장관인데 뭐 정무적 책임은 없다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도대체 참사의 진상규명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견했던 일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인 시각에서 본다 그러면은 객관적이고 이제 중립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예. 해결책 자체를 못 만들어낼 구조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제 날짜에 제대로 진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껏 이제 열흘을 늘려놨기 때문에 열흘 늘려난 거 가지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을까요? 저는 달라질 것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정파적 시각이다. 그러니까 실질적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지만 정파적 시각은 뭐냐? 양쪽 다 옳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게 진영 간으로 나누어져서 정파적으로 이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이렇게는 이상민 사수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상민 장관 뭐 잘못했냐. 박희영 구청장 정도면 됐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말이 안 된다.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유가족의 의견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는 전혀 흐름 자체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각각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흘이든 100일이든 이 상태로라면 한 걸음도 더 진전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일단 경찰 특수본 수사에 좀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경찰 특수본은 뭐 이른바 윗선이라고 하는 서울시나 아니면은 행안부는 이건 법률적으로 책임지기 어렵다. 사실 조사하지도 않았는데 법적 해석의 측면으로 이미 책임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수사를 통해서 행안부 장관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고 결국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뭐 정무적 책임은 또 없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이런 책임에 관한 문제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해임 건의안 지금 이제 사실상 뭐 명시적으로는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를 한 거잖아요. 개각은 없다고 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 탄핵 소추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물론 국조기간이 열흘 연장되긴 했지만 국조 끝나고 나면은 이상민 장관 해임 문제 이게 또다시 또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의 결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절차의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를 좀 애매하게 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최근에 말씀하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무적인 책임도 책임이 있어야 묻는 거다. 근데 앞서 뭐 도의적 책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임의 범주를 말씀하셨는데 정치에서는 다 그게 정무적 책임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정무적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대통령이 오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는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다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과연 장관들이 책임이 규명이 되지 않으면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어떤 책임이 규명되지 않으면 다 물러나지 않았던 거냐. 한번 그거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그냥 지금 앉아가지고 생각만 해도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 법무상이 뭐 몇 달 전에 물러났는데 네. 그 물러난 사유가 말을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런 거였어요. 이 법무상이라는 자리가 법무장관이라는 자리가 뭐 이 사용 그 문서에 도장 찍는 거 정도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무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참사 직후에
내가 경찰 경력을 충분히 동원하지 않아서 생긴 참사인지 짚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마치 다른 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럼 국민들의 어떤 굉장한 실망감이나 이런 걸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책임 회피를 계속해서 해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무적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다소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어떤 성향의 국민들이라도 야당이 막 이렇게 이 어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들도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네. 그 앞으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상민 장관이 또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정치적인 진통을 막 겪으면서 이 광경을 또 봐야 되는 그런 신세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상민 장관 책임을 지게 되면 대통령의 책임으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역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을 하자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져줘야 대통령의 책임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이거 보호해야 한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해임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정치 문법을 따르거나 정치 이론을 따른다면 이미 이상민 장관은 사퇴가 되었어야 마땅했겠죠. 왜냐하면 민주주의 제도에서 그것도 국민의 여론이 매우 막중하고 중요한 한국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사퇴 여론이 압도적인 경우에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지금 어차피 진영간 대결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 지지층 내에서의 반응이 어떤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이상민 장관을 사퇴라는 여론이라면 사퇴시켰겠죠.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과의 관계는 대통령과 또 부처 장관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업무적 관계입니다. 업무적 관계 우리가 이것을 법리적인 관계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의 관계는 이제 경제적 관계, 또 하나는 인간적 관계, 개인적 관계인데 경제적 관계 아니죠. 뭐 경제 공동체도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장관이 그다음에 법적인 관계냐, 정무적인 일반적인 관계냐 아닙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사실상의 이 개인적 인간적 관계입니다. 사실상의 가족인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책임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과는 가능한 한 계속 가겠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 강조를 하게 됩니다. 네. 김인하 평론가는 이 얘기랑 함께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국정조사 어쨌든 끝나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랬는데 이상민 장관 책임이 있으면은 국조 끝나고 난 다음에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국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임 여부 살피고 안 되면 탄핵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전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1월 임시국회 어찌됐든 민주당이 임시국회는 뭐 소집할 수 있으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뭐 반대한다 하더라도 1월 임시국회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일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이 감싸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배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험적인 인사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총장 때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챙기고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막아주는 것 같은 그러한 의혹을 샀고 그러한 것들이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변하지 않는 인사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여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무인기가 뭐 이렇게 난리가 나고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군 인사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할 것인데 네. 오늘 나온 얘기를 보면은 그런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단 어떤 선택한 인사에 대해서는 안고 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도자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엄정하게 대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이 봐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인 것 같아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월 임시국회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국민의힘은 방탄 국회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방탄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검찰에 나가는데 무슨 방탄이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은 이 방탄 국회 아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 그 주장을 이제 국민의힘은 꺾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몰된 법안 중에 이제 그것을 보완해서 처리해야 될 입법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일부는 예를 들면 안전운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할 거고 이런 구도로 쭉 가면은 결국은 1월 임시국회도 뭐 온갖 것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 이제 뭐 치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쭉 펼쳐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 뉴스는 계속 국민들을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무인기 말씀하셨지만 무인기 좀 하고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일부 침범했다는 사실 이거 뒤늦게 인정을 하면서 지금 파문 일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안보 참사다. 책임자 문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훈련 부족 탓이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논란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은 이게 이슈를 우리가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전의 상황이 문제가 됐다라는 것은 제한적인 설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1년 전에 경찰이 그 범인을 못 잡았다고 해서 지금 못 잡은 거에 대한 모든 탓을 그렇게 돌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네. 것은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또 따져볼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국방과 안보는 적시성이고 현시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체계로 대응이 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실이 어떻게 대응이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래서 안 뚫렸으면 좋겠죠. 하지만 2m 정도의 전폭의 이 무인기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최첨단 레이더라도 이걸 탐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관련된 장비도 부족합니다. 이른바 하드킬, 소프트킬. 그러니까 하드킬은 레이저포로 이 무인기를 격추시킬 수 있는 시스템. 그다음에 소프트킬은 이 방해 전파를 발사해서 이 통신 장애를 일으켜서 무기를 시켜서 이것을 이제 이 추락하게끔 만드는 기술. 근데 이거 추가적으로 한 5,600 상당히 해박하십니다. 지금 지어짜고 있습니다. 네. 5,600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중요한 건 전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의 대응인 것 같아요. 네. 자, 비행 금지 지역 북쪽을 스치고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2개 대대의 4개 중대가 있거든요. 그럼 북한이 앞으로 무인기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의 앞으로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누구 탓 공방하기에 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 정부에서 훈련이 부족한 탓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훈련을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냐.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SBS의 이제 취재 파일이라는 뭐 코너가 있는데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그걸 보니까는 오히려 군 내에서는 이렇게 며칠 만에 드론 사령부를 이렇게 후루룩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령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오히려 그게 졸속이다라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령부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제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졸속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 접근법이 그러네요. 아니라 이전에 네. 했어야 될 걸 뭘 안 했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령부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정부 탓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배 소장님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이게 분명히 이제 군이라고 뭐 완벽한 조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뭐 격추도 못 시키고 탐지도 못했고 그리고 제대로 뭐 대응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체도 문제고 비난받아야 저 은평구 사는데 불안합니다. 무인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도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지금 어제 오늘까지 벌어진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군이 뭔가 은폐하려고 하는 것 같고 축소하려고 하는 것 같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장단을 좀 맞추는 것 같고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지금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군은 좀 설명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숨긴 게 아니고 뒤늦게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처음에는 무인기의 항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게 자꾸 소실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실 보도를 한 걸로만 따지면 연합뉴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던 건데 이른바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이잖아요. 예. 김병주 의원이 그다음에 의혹 제기를 하고 나니까
지금 그 군 당국에서는 이적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 당국에서는 점점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못했는데 김병주 의원은 구글 지도에다가 점점이 찍힌 거 연결해 보니까 그렇죠. 예. 비행금지 구역 다 통과했던 거 다 알 수 있었던 거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사실은 내통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걸 김병주 의원은 뭐 아니라고는 얘기를 제가 하고 이걸 좀 있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저도 무슨 군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이제 군복무를 비무장지대 인근의 헬기 부대에서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이 그쪽 지형과 그다음에 비행체에 대한 레이더 파악 이런 부분들을 뭐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이제 김병주 의원에 대해서 또 지적을 했던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도 해군인가요, 육군인가요? 군 출신입니다. 장성 출신이에요. 네. 김병주 의원은 사성 장군 출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죠. 네. 그럼 뭐냐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지난 26일 오전 10시 29분경인가요. 이렇게 이제 파악이 처음에 됐을 때 이게 우리 지금 레이더로 이 탐지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점점이 찍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걸 이제 구글이 등 이 위성 사진을 통하면 실제 미국은 저궤도 위성을 통해서 이런 적은 비행 물체라도 탐지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 보니까 대통령실과 관저를 중심점으로 했을 때 한 3.7km의 이 반경에 있는 쪽에 북쪽을 서치고 지나갔다. 그럼 이걸 연결을 해보면 그럴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것이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성 장군의 경험과 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까. 그런데 지금 26일 날 10시 30분경에 이 포착이 됐던 5대의 무인기 중에서 4대는 이 강화군 상공을 비행을 해서 교란 비행이죠. 예. 한 대가 한강을 쭉 타고 북한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대가 7시간을 비행하고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전문가한테 일부러 취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사의 중요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군사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육군의 레이더는 육군은 레이더로 탐지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국정원에서 지금 관련된 자료를 비공개 공유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하고. 근데 국정원 자료는 무슨 국정원의 발언은 뭐냐면 북쪽 비행 금지 구역을 스쳐 지나갔고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 국정원은 한미자산을 이용합니다. 저궤도 군사위성의 그 첩보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우리 국정원이 미국의 정보기관과. 그러면 그 내용이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걸 탐지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왜 북한과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민하 평론가께는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이번 대응도 대응이지만 북한 내통설을 제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게 일종의 이제 색깔론 이념 논쟁화 돼버리잖아요. 이걸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한 적절한 것이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느낀 바는 인상은 굉장히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김병주 의원 얘기도 하셨지만 그리고 언론 보도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온 근거가 뭐냐면 29일 날 국방위에다가 군이 그 항적 자료를 갖다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야당 의원뿐만이 아니고 언론 보도도 그 항적 자료가 이 보고된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지도 그려서 이게 이 대통령실 인근까지 온 거 아니냐고 보도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합참이 이렇게 이 검열을 통해 가지고 이 항적 자료를 다시 다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 항적의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복구하기 전에 어떻게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느냐. 북한으로부터 그러한 경로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이미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어제 그 국방부가 이 브리핑 할 때도 기자들이 손들고 물어봤습니다. 왜 27일에는 경기도 서울 북부 지역만 지나갔다고 했는데 국회에 갖다 낸 자료는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느냐. 그 기자는 뭘 보고 얘기한 거겠습니까? 그 자료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북한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도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즉흥적인 대응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당황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게 원래 어제 국방부의 태도를 보면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얘기가 아침에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예.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나왔으니까 사실 국방부가 예. 그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용산 상공을 지나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어제 브리핑의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예. 황당하게도. 근데 백브리핑에서 조금 침범을 했다. 비행금지 구역을. 요거를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조선일보 보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국민들이. 저 은평구 사는데 무인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떻게 신뢰합니까? 오늘 은평구를 2번이나 얘기를 거기를 무슨 뭐 5대씩 왔다 갔다 했다고 은평구에 하니까. 뭐 출마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고향 수원시입니다. 아니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서 생각나는데 국방부가 어찌됐든 항적 기록을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를 했는데 사성 장군이 그 GPS 지도하고 구글 지도랑 같이 겹쳐보면서 이게 스쳐 지나간 게 맞는데 어찌됐든 비행 금지 구역 침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군에선 분석 못했다가 그 분석 못한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 안 한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느냐 우리 아닌가. 그걸 그런 생각이 북한으로부터 좀 받은 거 드는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 참. 그리고 이게 사실 이 항적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비행금지 구역을 지나가고 갔습니다라는 보고는 국방부가 4일입니까? 이 대통령실에다가 한 거거든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날 무인기 대책을 브리핑을 했는데 그 브리핑을 할 때 같이 얘기했어야죠 이거를. 그 다음날 이렇게 따로 브리핑하면서도 용산 상공 지나간 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맞는 태도겠습니까? 네. 어쨌든 북한이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그렇죠.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굴국 군사합의 효력 정지까지 지금 검토하는 방안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평양 공동선언 파기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그다음에 대북 확성기 방송까지 통일부에서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대북 강경 기조로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제 이게 저는 이게 효과적인가라는 부분을 이제 되물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이 일단 원인 제공은 했습니다. 이제 무인기를 보냈고 7시간 동안 정찰을 하고 돌아갔다. 이건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로서는 대통령은 경악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왜? 최근에 미사일 그리고 북한의 또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아주 대응을 하겠다. 강력한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말 군에서 예상치 못했던 불과 2m 길이의 이 무인기에 허점을 찔릴 줄은 몰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대통령실 근처에 왔다.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강경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검토까지가 딱 좋은 방안이다. 대응 방안이다. 왜냐하면 이걸 실제로 하게 되고 지금 학생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신변의 일각에서는 전단을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냥 정말 이제는 서로 간에 조율할 수 없는 강대강 막장 막가파식의 대응이 이 서로 간의 대치 국면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검토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검토의 메시지를 통해서 북한이 좀 더 강력한 경고를 하는 차원이면 어떨까. 그런데 실제로 전단을 또 뿌리고 학생기를 틀고 이러면은 좀 더 우리가 다른 어떤 협상을 통해서 조율할 지점마저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네. 네, 이게 김민하 얘기하십시오. 이게 저는 이제 지난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뭔가 강경 대응하니까 그 지지율이 뭐 30%대 초반부터 거의 20% 후반까지 왔다 갔다 하던 게 어쨌든 30% 중반 좀 넘는 수준에 지금 이제 머물러 있는 상황까지는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강경 대응을 하면은 이 보수층이 결집을 하면서 뭔가가 이득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세상이 평온하고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혼란이 거듭되는 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화물연대 파업 그러니까 파업을 막 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네. 파업을 했으니까 그거는 혼내줘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유권자들 그 생각할 텐데 그런데 예를 들면 아무 일도 없는데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만히 있는데
민주노총을 해체하겠다든지 민주노총을 혼내주겠다라든지 또는 민주노총도 아니죠. 노조 전부를 어떻게 뭐 해보겠다든지 그렇게 막 뒤수셔가지고 이게 그러면 노조가 또 반발을 해가지고 거리로 나오고 뭐 이런 걸 원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뭘 쏘고 미사일을 쏘고 이거 무인기를 날리고 하면 그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못하게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단호한 메시지를 내고 뭔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같이 대응하자고 하고 이런 걸 원하는 것이지 북한을 한번 혼내주겠다. 북한에 우리가 뭔가를 그 무인기를 같이 날리는 거든지 뭔가를 대응해가지고 한번 좀 물리적인 어떤 충돌까지도 가보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비춰지게 되면은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또 무슨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가는 게 첫째 바람직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배 소장님 말씀하신 거니까 두 번째 정치적인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있지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죠.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KBS 신년 여론조사 보면 경제와 복지 중에 복지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고요.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의 몫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69%가 됐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정책과는 좀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김민하 평론가가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KBS가 한국리서치 한국정치학회 사회학회와 함께 2023년을 맞은 신년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뭘 우선해야 되느냐라는 경제성장과 복지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복지 정책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답이 응답자의 55%였고요. 경제성장이 우선이라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45%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유는 누구 것이냐, 근로자의 몫이어야 되냐, 경영자의 몫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기업의 이유는 근로자의 몫이다라는 답이 전체 응답자의 69%였고요. 기업 이유는 경영자 몫이다라는 답은 31%였습니다. 이제 평등 그리고 자유경쟁 둘 중에 어떤 게 좋냐, 평등 우선이라는 답이 53%였고요. 자유경쟁 우선이라는 답이 48%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등 우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기득권층이 지배하는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라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5%, 또 부모의 유산으로 잘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이 64%.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뭔가 분배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등가치 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호적인 태도인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의미 있는 거 하나 또 여론조사 안에 포함된 거 말씀드리면요. 진보인지 보수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8%가 진보, 24%는 보수라고 답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라는 응답자가 절반에 가까운 48%로 나왔다. 이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같이 해가지고 분석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말씀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국회에 대한 비판을 신랄하게 했던 정당에 대해 했던 이유가 이념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삶, 또 민생, 경제, 안정 이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네. 이념에 천착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리고 이 개혁도 잘해야 된다. 이 잘해 저는 방점식 잘해야 된다. 개혁 좋습니다.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받아요. 하지만 이 개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분명히 할 겁니다. 근로자도 개혁의 대상, 민주노총도 개혁의 대상이지만 이 경영자도 소유자도 개혁의 대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네.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는 개혁의 내용입니다. 뭔가 잘 준비되어 있을까? 지금 개혁을 한다고는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개혁만큼은 정교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래야만이 지금 대통령의 이 지지율이 꽤 올라가긴 해서도 아직도 부정평가가 높고 또 여소야대 국민들라면 정말 중도층이나 MZ세대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근로자와 경영자 또 소비자까지 살피는 개혁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될 겁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끝에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쫙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김민하 평론가 짧게 평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보 보수의 비율을 따지는 조사랑 이 가치관에 대한 조사가 조금 이제 흐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진보 보수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어떤 움직임이나 현상하고 자기가 지향한 어떤 세상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리되어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정치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혁 말씀하셨는데 개혁은 기득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기득권이 누구이냐?
윤석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혔는데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대통령실에 누가 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노총도 될 수 있고 정교조도 될 수 있고 야당도 될 수 있다라고 했대요. 대통령실하고 여당하고 검찰은 과연 기득권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민생을 생각하고 신용을 생각하고 있다. 이거 정치권이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